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에 보통 여러분들이 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일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이 1.8% 청약통장을 6% 고금리 예금에 일시키기라고 적어뒀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첫 번째로 어떻게 일시킬까 이거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청약통장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약은 아는데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은 1.8% 정도 이율을 줍니다. 청년의 경우는 3.3%를 줘요. 그리고 이건 TMI인데 예금자 보호 제도에 속하는 건 아니에요. 예금자 보호 제도에 속하진 않지만 위험은 없다.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예금자 보호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청약 통장은 이렇게 간단해요. 근데 청약은 좀 복잡해요. 청약은 관련 영상 제가 한 1년 전쯤에 찍어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통장을 어떻게 일을 시키냐? 이 통장이 지금 1.8%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거의 잠자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네?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탁금 담보대출이라는 걸 이용을 해요. 예탁금 담보대출이 뭔지 알아야겠죠? 예탁금 담보대출은 그 해당 예금에 금리가 있을 거예요. 예금 금리가 뭐 1%다. 그러면은 거기다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을 내보내주는 거예요. 보통 한 1%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1%보다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한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예금 1억 있어요. 여러분들이 1억을 예금에다 넣어놨어요. 4%예요, 예금이. 근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예금 담보대출로 해서 5%짜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급한 불을 끄고 빠르게 상환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시면은 보통 이 구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예금 이자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급한 불만 잠깐 끄면 되는데 중도 해지하거나 아니 뭐 중도 인출을 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대출 받아서 잠깐만 쓰자. 뭐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쓰자. 이런 이 기능이 있는 거죠, 기능. 그래서 예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다. 요걸 아시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꽤 많이 올랐어요. 예금 금리가 지금 저축은행이긴 하지만 6%짜리도 나왔거든요. 10월 20일 기준으로 6%짜리도 나오고 있어요. 꽤 괜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를 청약통장을 어떻게 일을 시키냐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뒀을 때 스텝 1번은 여러분들 청약통장이 1.8%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년 같은 경우는 3.3%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8%인지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담보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냥 어플에서도 예금 담보대출이 지금 될 거예요.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금 담보대출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2.8%로 대출을 받아서 고금리 예금에 6%짜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핸드폰만 가지고 클릭 몇 번 하면은 32만 원의 이익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년 정도 걸리겠지만요. 이렇게 들으면 와, 너무 좋은 방법이다. 머니아이 덕분에 32만 원 벌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냥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드리면 좋을 텐데 제 성격이 그래요.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거의 없거든요. 제 영상 보시면은 뭐 항상 다 좋다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이제 금리 ETF 정도 말고는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대출을 받는다.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대출이 실행된다. 왜일까요? 왜 그러냐면 신용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점수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점수가 높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낮아요. 이거 잘못 그렸어요, 제가. 신용점수가 낮다. 그러면 대출 금리가 높겠죠. 점수가 높아야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행이 이 사람 신용점수, 그러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지 점수를 내봤는데 이만큼 믿을 수 있구나 한 거예요. 믿을 수 있으면 금리를 좀 할인을 해주더라도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행도 돈 떼먹히면 안 되니까 이런 믿을 만한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로 체크를 하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뭐 신용점수를 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신용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들의 신용평가 요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데서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가 많은데 물론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복잡하게 하겠지만 4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형태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출 금액이 더 생긴다. 지금 내가 주택담보대출 한 3억 가지고 있는데 이 청약통장 이렇게 굴리는 걸 배워가지고 대출을 더 받았다. 그러면 여기 이제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거겠죠?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수준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가능성의 차이가 있어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어떤 사회초년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초년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핸드폰비도 내줘, 뭐 월세 이런 것도 내줘, 뭐 이제 보험료도 내줘.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도와주고 이 친구는 뭐 체크카드 하나 정도만 써요. 그럼 이 사회초년생은 이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상환 이력이나 뭐 신용 거래를 한 기간이나 신용 형태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제 영상을 보고 청약통장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출을 하나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상환 이력도 없고 돈 갚는 그런 기간들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이런 신용점수 관리를 해라 했을 때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외의 경우가 있다. 신용점수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예외. 근데 예외의 경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대출이 없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외는 정말 예외일 겁니다. 정말 예외. 그럼 이제 감이 없으니까 만약에 대출금리 0.1%가 오르면 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 요거를 한번 체크해 두는 게 좋겠죠? 신용점수에 악영향이 있을지, 좋은 영향이 있을지,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내가 뭔가 행동을 해가지고 신용점수가 떨어져서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른다. 0.1%라도 오른다. 그러면 나한테 얼마 차이가 있냐면 지금 기준을 뒀을 때 한 3억 기준으로 30년 동안 빌렸어요. 이제 5%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 방식이에요. 뭐 대출 갚는 방식 이런 것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5%일 때 빌리면은 이 정도가 나와요. 5억 7,976만 7,353원 정도가 나옵니다.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5.1%다 하면은 5억 8,600 정도가 나옵니다. 계산기를 돌려보면은 요 정도 차이가 나요. 600만 원 정도. 0.1% 오르면 66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신용점수가 진짜 떨어져가지고 고신용자였다가 이제 중저 신용자가 되고 이러면 대출 상품이 아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금리 차이가 꽤 많이 나겠죠? 장점이랑 단점을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클릭 몇 번, 이 영상 보시면서 몇 번만 해봐도 32만 원의 수익을 그냥 가져갈 수 있다. 단점도 있어요. 신용 점수에 영향이 간다. 대출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신용 점수에 영향은 있다. 확률로 따지면 얘는 100% 수익을 보겠지만 예금이니까 신용 점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확히 퍼센트로 따질 수는 없겠죠. 이건 물음표겠죠. 660만 원 손해가 가능하다. 얘는 100%지만 얘는 가능하다. 확률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렸고 장단점도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유튜브에서 막 무조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동생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생이 오빠 이거 청약통장 이렇게 하는 방법 할까 말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해봐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겁니다. 660만 원 손해볼 수 있고 겨우 32만 원 이익 볼 수 있는 이런 게임은 절대 하지 마라.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무위험 차익이라는 거는 거의 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위험이 없이 이익만 보는 거래를 하는 건 정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자산을 불리고 싶다 이러면 뭐 이런 방법들도 뭐 한두 번 해보는 건 당연히 물론 좋겠지만 정말 이제 큰 게임을 해야지 내 자산이 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추가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가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뭐 대충 하고 이제 공부 같은 것도 그냥 적당히 하고 이러면은 그냥 삽 줄 테니까 땅 파고 들어가서 그냥 자라.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진짜 저한테 많이 해주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동생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은 어려운 노력이 들어야 하는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투자라는 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당연히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손실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고 갑자기 투자를 공부한다 이러면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자산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고 또 다른 좀 더 큰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다 정리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되는 게 있는데 선납이혼이라는 게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어요. 적금 금리가 엄청 높다 보니까. 근데 이게 다들 좋아하는 방법인데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옛날에 얘기했다가 악플을 엄청 받아가지고 이거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이 되거든요. 지금 리츠 같은 것도 그래요.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궁금해요. 이거 해볼까요? 말까요? 요거는 이제 의견 댓글로 주시면은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